제32화 황제를 선포한 원술 제1장 한편 회남의 원술은 땅도 넓고 양곡도 풍부한 데다 손책이 맡긴 전구곡세까지 있었으므로 벌써부터 임금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침내 임금을 참칭할 생각으로 수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원술은 자신이 제왕이 되어야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옛날 한고조는 사상의 한낱 정장으로 천하를 얻었소. 그러나 지금까지 400년을 내려오는 동안 한나라는 이미 운수를 다하여 나란히 온통 물끓듯 요동치고 있소이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4대에 걸쳐 삼공을 지냈고 백성의 여망도 쏠려 있으니 나는 하늘의 뜻과 백성들의 소망에 따라 구호의 자리를 바르게 할까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용상을 뜻하는 구호의 자리라는 말을 듣고 주부 염상이 발딱 일어섰다. 방치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주나라의 후직은 여러 대에 걸쳐 덕을 쌓고 공을 세웠으며 문왕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은나라에 복종하며 은나라를 섬겼습니다. 주공의 가문이 비록 대대로 존귀했다고 하나 주나라의 번영에는 미치지 못하고 한나라 황실이 비록 쇠미하다고 하나 은나라 주왕의 폭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코 그런 일을 해선 안 됩니다. 말인즉슨 옳았지만 임금이 되고 싶은 원술에게는 이미 듣고 싶은 충고가 아니었다. 듣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다. 나의 원씨 성은 진나라를 세운 진씨에게서 나왔소. 진씨는 도덕인 순임금의 후예이니 진씨에 이어 나 또한 도덕인데 화생토라 불이 흙을 낳는 것이니 화덕인 한나라 다음을 도덕인 내가 있는 것이야말로 운세의 흐름이요. 그는 자신이 임금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엉뚱한 오행설로 설명했다. 후하는 목덕이지만 원술은 화덕인 전환을 슬쩍 인용했다. 일동이 침묵하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또 참이서에 이르기를 한나라를 대신할 자는 당도고 곧 마땅히 도가 고조가 된다고 하였소. 나의 차인 공로의 로자가 바로 길 도자와 같은 뜻이니 그 예언에도 딱 들어맞소. 또 내게는 전구곡세가 있지 않소이까. 그런즉 내가 임금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요. 참이설한 앞날의 기륭을 적은 비결서이다. 그런 비결서에도 자기가 임금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노라는 강변에 일동은 숨을 죽였다. 이미 내 뜻은 정해졌소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임금이 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토를 다는 자는 모조리 목을 베겠소. 서슬이 펄했다. 그 바람에 좌중에 누구도 반대 의사를 내놓지 못했다. 이후 스스로 임금이라 선포하는 칭제를 단행한 뒤에 그는 자신의 욕망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우선 국호를 성나라 연호를 중시로 정하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등의 조정부서를 설치한 뒤 임금 가마인 용봉연을 타고 남북교회에 나가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풍방의 딸을 황후로 삼고 아들을 동궁으로 세우며 여포의 딸을 빨리 데려다가 동궁비로 삼으려 했다. 이처럼 새나라 건설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 뜻밖에도 여포가 한윤을 잡아 허도로 압송했고 조조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혼사를 통해 연대하려던 여포가 조조 쪽에 붙은 것을 알고 원술은 크게 노했다. 이에 그는 장훈을 대장군으로 삼아 20만 대군을 통솔하고 모두 칠로군으로 나누어 서주로 쳐들어가게 했다. 제1로는 대장장훈이 가운데를 맡고 제1호는 상장교유가 왼쪽을 맡고 제3로는 상장진기가 오른쪽을 맡고 제4로는 부장뇌박이 왼쪽을 맡고 제5로는 부장칠란이 오른쪽을 맡고 제6로는 항복한 장수 한섬이 왼쪽을 맡고 제7로는 항복한 장수 양봉이 오른쪽을 맡았다. 모두 자기 휘하의 장병을 이끌고 나를 잡아 출발했다. 연주자사 김상을 태위로 삼아 칠로군의 군량수송을 맡겼으나 그가 거절했다. 김상은 명분 없는 싸움에 가담하는 것도 싫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사로 있는 연주에서 칠로군의 군량을 대라는 원술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 원술은 친위대를 보내 김상을 붙들어 오게 했다. 감히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냐.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려라. 친위대가 김상의 목을 치자 원술은 기령을 칠로군의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칠로 도구응사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3만 군사를 이끌고 이풍, 양강, 악취를 최진사로 삼아 칠록은 병사들을 독점케 했다. 성나라를 선포하고 황제를 참칭한 원술의 첫 원정은 그 규모와 기세면에서 가히 한나라 황제의 친정군을 방불케 했다. 제2장 원술의 대군이 서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놀란 여포는 즉시 척후병들을 풀었다. 얼마 후 각처로 흩어졌던 척후병들이 돌아와 잇따라 보고했다. 장군의 군사가 서주대로로 오고 있습니다. 교유의 군사가 소패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진기의 군사가 기도현으로 오고 있습니다. 뇌박의 군사가 낭해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진란의 군사가 갈석현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섬의 군사가 합의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양봉의 군사가 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상 칠로군의 행군 속도는 하루에 50리씩이며 지나는 곳마다 민가를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사태가 급박함으로 여포는 휘하의 책사와 참모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모두 어안이 벙벙해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 진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주의 활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진규 진등부자여. 조정에 아첨하여 벼슬과 녹봉을 얻으면서 오늘의 활을 장군에게로 이전시킨 것이니 두 사람의 목을 베어 원술에게 바치면 군사는 저절로 물러갈 것이요. 여포가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속이 뒤집힌 그는 진규 진등 부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나를 감쪽같이 속인 저놈들을 묶어라. 그러나 진등은 그 흉흉한 기세에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허공을 보면서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어째 웃느냐? 여포가 묻자 진등이 느긋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어찌 이리 나약하십니까? 내 보기에 칠로군은 7개의 썩은 집더미에 지나지 않는데 무얼 그리 걱정하십니까? 그럼 무슨 묘책이라도 있단 말이냐? 이따마다요. 그래? 내게 적을 게 묘책이 있다면 내 죽을 죄를 면하여 주마. 진등이 말했다. 장군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따라주신다면 서주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해보게. 원술의 군사가 비록 많다 하나 원래부터 오합지졸들이라 저희들끼리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규군으로 지키고 계책을 쓰는 유격군을 쓰면 성공 못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이는 서주의 안전을 지키고 원술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포가 물었다. 대체 어떤 계책인가? 한섬과 양봉은 한나라의 옛 신하들입니다. 조조가 무서워서 달아났으나 발붙일 곳이 없어 잠시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개입니다. 그러니 원술은 반드시 그들을 소홀히 대하였을 것이고 그들 역시 원술에게 쓰임받는 것을 달가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밀서를 보내 내응토록 하고 다시 유비와 연결하여 밖으로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원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포는 원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말에 고무되었으나 그의 말을 다 믿지는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서찰을 써줄 터이니 한성과 양봉을 설득하는 일은 그대가 맡게라. 그리하겠습니다. 그대의 부친과 가솔들이 내 수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라. 진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여포는 곧 표문을 만들어 허도의 조정의 실정을 알리는 한편 예주의 유비에게 도움을 전하는 서찰을 보내고 진등에게는 기마병 몇 기를 주어 한섬의 진영으로 떠나게 했다. 밤이 되어 진등이 한섬의 군영으로 숨어 들어가니 한섬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그대는 여포의 가신인데 여긴 어인일로 왔소? 진등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한나라의 공경인데 어찌 여포의 가신이라 하십니까? 장군 같은 분이 전에는 한나라 신하였다가 지금은 역적의 신하가 되어 옛날 관중에서 어가를 호위하던 공을 물거품으로 만드니 삼가 장군이 취하실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원술은 의심이 많은 성품이어서 장군 또한 훗날 반드시 해를 입게 될 터이니 지금 일찌감치 동호하지 않으면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한섬은 탄식하듯 말했다. 내 어찌 그걸 모르겠소? 허나 한나라 신하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길이 없으니 한스러울 따름이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진등은 품속에서 여포의 서찰을 꺼냈다. 한섬은 그 서찰을 읽어보고 나서 말했다. 뜻을 알았으니 공은 먼저 돌아가시오. 내 양장군과 함께 창끝을 돌려 원수를 치겠소이다. 둘이 치솟는 걸 보거든 그것을 신호삼아 여포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응하면 될 것이외다. 한섬의 의중을 확인한 진등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와 그 뜻을 전했다. 이에 여포는 즉시 군사를 1만 명씩 5길로 나누어 제1호군은 고순이 이끌고 소패로 가서 교유를 막고 제1호군은 진궁이 이끌고 기도로 가서 진기를 막고 제3로군은 장묘장패가 이끌고 낭야로 가서 뇌박을 막고
제사로군은 송원 위속이 이끌고 갈석으로 가서 진란을 막고, 제오로군은 여포가 직접 이끌고 큰 길로 나가 장훈을 막기로 했고, 그 나머지 군사는 그곳에 남아 성을 지키기로 했다. 작전 지시를 모두 끝내자 여포는 성을 나와 30리쯤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웠다. 제3장. 원술군의 대장군 장훈은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으나 막상 여포를 당해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20리를 물러나 진을 치고 사방 병력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경쯤 그곳에 도착한 한섬과 양봉이 군사를 나누어 도처에 불을 질렀다. 이를 본 여포의 군사들이 장훈의 군영으로 쏟아져 들어가자 장훈의 군사는 큰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기세를 탄 여포의 군사가 덮치니 장훈의 군사는 크게 패에 달아났다. 여포는 동이 터올 때까지 뒤쫓다가 장훈을 구원하러 온 기령의 군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양쪽 군사가 출영하여 막싸움을 시작하려 할 때 한섬과 양봉의 군사가 두 길로 협공해왔다. 이 바람에 기령군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 그들을 죽이자 갑자기 산 뒤에서 한때의 군사가 나타났다. 의장용인 영문깃발이 벌어진 곳으로 한 무리의 군마가 보였는데 한나라의 임금행차를 본뜬 그 행렬은 화려하기 짝이 없었다. 용봉과 해와 달을 수놓은 임금깃발을 중심으로 친위군임을 알리는 정기들이 사방에 나부끼는 가운데 근위무사들이 임금의 의장용 무기인 금과은부와 황홀백모를 들고 있었다. 그 뒤에 황금빛 비단 일선을 쓴 원술이 황금 갑옷을 입고 두 자루의 칼을 팔목에 걸친 채 진 앞으로 나와서더니 여포를 바라보며 크게 꾸짖었다. 주인을 배반한 종놈아. 이 말에 화가 치민 여포는 곧바로 방천화극을 꼬나들고 원수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러자 원술 옆에 섰던 휘하장수 이풍 역시 창을 꼬나들고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삼합도 겨루지 못하고 여포의 화극에 손을 찔린 이풍은 창을 버리고 주랭랑쳤다. 여포는 틈을 주지 않고 군사를 휘몰아 원술의 진을 덮쳤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원술의 군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방천화극을 휘두르는 여포의 놀라운 무술과 위세에 눌려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겁지겁 달아나기에 바빴다. 여포는 대군을 몰아 그들을 추격했다. 임금 선포 후의 첫 언정이라 친정군의 위험을 보이기 위해 원술은 더없이 화려한 의장으로 전장에 임했으나 그 호화로운 의장이 정작 싸움에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이었다. 달아나는 병사들은 의장용 깃발과 무기부터 버렸다. 여포가 그들을 뒤쫓아 빼앗은 말과 무기와 갑옷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원술은 패잔병을 이끌고 달아났다. 그러나 몇 리를 못 갔을 때 산 뒤에서 한때의 군사가 쏟아져 나와 길을 막았다. 앞장선 장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역정놈아, 아직도 살기를 바라느냐? 원술이 보니 그는 청룡헌 얼도를 비껴든 관우였다. 기겁한 원술이 허겁지겁 달아나고 나머지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관우는 그들의 뒤를 쳐서 크게 무찔렀다. 이리하여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한 원술은 패잔병을 수습하고 급히 회남으로 돌아갔다. 승리를 거둔 여포는 관우와 양봉 한섬 일행을 서주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와 함께 군사들에게도 상을 내리고 배불리 먹게 했다. 이튿날 관우는 작별 인사를 하고 예주로 돌아갔다. 여포는 이번 전쟁에서 원수를 배반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한섬과 양봉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한섬을 기도목에 양봉을 낭야목에 천거하는 표문을 조정해 올렸다. 그런 다음 그들을 서주에 머무르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진규가 일어섰다. 안 됩니다. 한섬 양봉 두 사람을 서주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두 장군을 산동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산동의 성곽들이 모두 평정되어 1년 안에 장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 여포는 진규의 말에 따라 두 장수에게 당분간 기도현과 낭야현에 가서 주둔하며 임금의 은명을 기다리게 했다. 이들을 멀리 보내도록 놔둔 까닭이 궁금하여 진등은 그 아버지 진규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어째서 두 사람을 서주에 잡아두고 여포를 죽이는 화근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진규가 말했다. 어차피 그 두 사람은 여포를 죽일 위인이 못 된다. 오히려 곁에 두었다가 여포에게 협조라도 한다면 이는 호랑이에게 발톱과
어금니를 덧붙여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기도와 낭야로 보내면 머지않아 장패에게 패할 것이니 여포의 장수 둘을 송환되고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진등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아버지의 해안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4장. 한편 싸움에 지고 회남으로 돌아온 원술은 강동에 사람을 보냈다. 손책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군사를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원술의 청을 들은 손책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는 내 전국옥세를 가지고 참남대의 황제라 칭하며 한나라 황실을 배반한 대역부도한 놈들이다. 내 그렇잖아도 군사를 보내 죄를 묻고 싶었거늘 역적이 어찌 도와달라고 청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거절하는 서찰을 썼다. 사자가 그 서찰을 가지고 돌아와서 바치자 원술은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소리질렀다. 아직 저 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놈이 내게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내 이놈부터 쳐 죽여야겠다.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원수를 장사 양홍이 만류하여 사태를 간신히 진정시켰다. 그러나 방금 여포와의 싸움에 져서 쫓겨온 원술이 손책을 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한편 거절하는 서찰을 보낸 손책은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군사를 북상시켜 원술군에 대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했다. 한때 원술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그는 원술의 불같은 성정이나 그 세력의 강성함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여포에게 졌다고는 해도 힘을 다해 달려든다면 여전히 버거운 상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를 점호하여 장강 어기를 지키고 있는데 조정에서 칙사가 도착했다. 조조가 보낸 칙사는 손책을 회계태수에 제수하면서 동시에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치라는 칙명을 전달했다. 이에 손책은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 이에 장사장소가 일어나 말했다. 이번 싸움에 졌다고는 하여도 원술은 여전히 군사도 많고 군량도 풍족하니 만만히 보아선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직접 치기보다는 조조에게 서찰을 보내 남쪽을 정벌하시라 권하고 우리가 뒤에서 호응하는 이만 못합니다. 양쪽 군사가 서로 도우면 원술의 군사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만일 실수가 생기더라도 조조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의 말뜻은 주전을 조조군에 맡기고 손책군은 후원부대로 돌려야 희생이 적다는 것이었다. 옳은 말이오. 이에 손책은 조조가 남쪽 정벌에 나서면 즉각 호응하겠다는 답장을 썼다. 손책의 서찰을 휴대한 사자가 허도에 도착했을 때 조조는 남양의 장수를 치러 갔다가 자신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 악내 전의를 위해 사당을 세웠다. 그리고 그 아들 전만을 중랑에 임명하는 등 전의를 기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가 손책의 서찰을 받았다. 남쪽 정벌을 하면 손책이 호응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원수를 치기에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 조조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했다. 그때 유비가 보낸 사자가 와서 고했다. 군량이 부족해진 원술이 진군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유비는 명목상의 예주목이었지만 예주의 서북쪽에 위치한 진군을 실제 지배하는 것은 조조였는데 여포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술이 부족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진군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 보고를 들은 조조는 마침내 대군을 일으켜 남쪽 정벌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에 조조는 사촌동생 조인에게 허도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자신을 따라 나서도록 했다. 그리하여 남쪽 정벌에 동원된 기마병과 보병은 모두 17만, 군량과 군수품을 실은 수레는 모두 1천여 대에 이르렀다. 조조는 출정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손책의 사자에게 남쪽 정벌을 하니 장강을 건너 호응하라 이르고 유비와 여포에게는 따로 사람을 보내 국경에서 만나자고 했다. 마침내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예주 경계에 이르자 일찌감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있던 유비가 그를 맞았다. 조조가 유비를 군영 안으로 청해들이니 인사를 마친 유비가 수급 2개를 조조에게 바쳤다. 이게 무엇이오? 조조가 묻자 유비가 대답했다. 한성과 양봉의 수급입니다. 아, 원술에 반하여 여포에게로 왔다는 그자들이로군. 그런데 그자들의 목은 어찌 얻었소이까? 여포가 두 사람에게 기도 낭야에 두 현을 맡아보도록 하였으나 뜻밖에도 이들이 군사를 풀어 노략질을 일삼는 바람에 백성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내가 술자리를 베풀고 의논할 일이 있다며 그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잔 던지는 것을 신호로 관우 장비 두아우가 그들의 목을 베고 나머지 무리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특별히 조정의 명 없이
함부로 공경을 죽인 죄를 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라를 위해 해대는 자들을 없앤 공을 세웠는데 어찌 죄라고 말씀하시오? 조조는 자신이 처음 낙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반발하여 떠났던 한섬과 양봉의 존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술에게 가 있다가 여포에게로 옮긴 그들을 평시에도 깨름칙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유비가 그들을 제거해 주었으니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다. 한편 유비로서도 조조의 환심을 사면서 동시에 여포의 세력 일부를 제거한 득이 있었다. 조조는 유비를 크게 치하한 뒤 군사를 합쳐 서주로 향했다. 두 사람이 서주 경계에 이르자 여포가 나와서 맞았다. 조조는 듣기 좋은 말로 여포를 다독였다. 원수를 치는데 협조해주니 고맙소. 좌장군을 맡아주시오. 원수를 치는 일이 급하여 그냥 왔지만 허도에 돌아가면 공에게 서주목의 인수도 함께 보내드리리다. 좌장군은 문관으로 치면 구경급에 해당하는 삼품 벼슬이었다. 거기다 당초 진등에게 부탁했으나 성사치 못했던 서주목의 정식 임명까지 약속받자 여포는 기뻤다. 그래서 행여 조조의 마음이 바뀔세라 유비가 한섬과 양봉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다. 조조는 군사를 나누어 여포의 군사를 좌군, 유비의 군사를 우군으로 삼고 하후돈과 우금을 선봉장으로 세운 뒤 자신은 이끌고 온 군사로 중군을 삼아 앞으로 나아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